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림논술에서 자연계 팀장을 맡고 있는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아, 예. 마지막 순서인데요. 일단은 이제 논술, 각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셨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입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웃라인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뭐, 마지막에 뭐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면 제 수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사실 제가 제 수업 얘기는 전체 설명회에서는 가급적은 좀 줄입니다. 제가 제 수업 얘기는 보통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설명회는 제가 뭐 일단은 팀장이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는데 좀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논술 해야 되나? 논술 중요하다는데? 아니면 논술 어차피 그거 안 된다는데? 뭐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언제 준비해야 되나? 기타 등등.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앞에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개별적으로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럼 우리 아이의 상황에서는 과연 논술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려면 결국은 입시판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쉽게 심플하게 먼저 시작을 해보죠. 입시의 가장 중요한 전형들, 3개 전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체육 특기자 이런 거 할 거 아니니까요. 그런 거 아니고. 처음에 교과 전형이 있죠. 교과 전형이 있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시가 있죠. 보통 이제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논술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3개가 아니고 4개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3개가 아니고 4개인데, 3개라고 얘기할 때 빠지는 게 사실은 논술이 빠지는 게 아니라 보통 교과가 빠졌었어요. 교과를 빼고 학종, 논술, 수능. 사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교과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으로 올수록 교과 비중이 좀 더 늘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4대 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 학종, 논술, 수능.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럼 거기에서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논술 비중이 기본적으로 여기 마지막에 이제 대략 10%가 조금 안 됩니다. 10%가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상위 15개 대학 기준이에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대략 한 3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 30여 개 정도를 풀로 다 치면 사실은 10%가 살짝 넘어가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신설된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잡혀 있지만, 15개 대는 안 잡혀 있지만, 예를 들어 가천대라든지 뭐 수원대라든지 이런 약술형 논술이 들어온 곳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은근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머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는 논술, 이런 질문 받아올 때, 논술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어머님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언제? 6월 달에. 그럼 환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6월 달에 오셔서, 논술이 아직도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논술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10년 이상 계속 돌아왔기 때문에 참 희한하게도요. 대선을 할 때마다 논술 언제 된다 그랬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대선할 때마다 맨날 논술 없애겠대요. 대통령 선거 공약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근데 조금씩 계속 줄어왔습니다. 해마다 0.1%씩, 0.2%씩 이렇게 조금 줄어왔어요. 그래서 한 10년쯤 전에는 여기 한 3% 정도 됐거든요. 지금 계속 줄어가지고 9.3%까지 왔어요. 근데 한 해를 놓고 보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논술은 여전히 계속 중요한 전형이에요.
논술 굉장히 중요한 전형입니다. 교과 물론 많이 늘었죠.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중요하고요. 학생부 전형 물론 많이 뽑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 많이 뽑고 있는데 사실은 저것도 많이 준 거예요. 몇 년 전에는 45%막 이렇게 뽑았었는데 저 인원의 상당수가 정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수시에서 빼서 정시로 넘기면서도 논술은 별로 손을 대지 않았어요. 논술은 그냥 뭐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이 확 줄어드는 일부를 교과가 먹고 정시가 먹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일단 뽑는 모집 인원 여전히 적지 않은 수를 논술로 뽑고 있다. 라는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연 어느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학교를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략적인 라인 우리 아이가 이대로 갔을 때 어디쯤 갈 수 있을 거냐 이거를 조금 잡으셔야 되는데 서울대입니다. 물론 당연히 뭐 이야기는 서울대부터 시작하겠죠. 서울대부터 시작하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합격한 평균이고요. 요 뒤쪽은 불합격 평균입니다. 근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건 왜냐하면은 그 학교가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모은 자료라서 그래요. 그리고 요 자료들은 올해 자료는 아닙니다. 작년 자료예요. 왜냐하면 올해 합격자들이 이제 막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취합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해마다 이 숫자들이 엄청나게 변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결과를 가지고 대충 대략의 감을 잡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대니까요. 뭐 1점대 중반 뭐 당연히 뭐 이 정도 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숫자가 좀 크지 않나요? 서울대면 그래도 서울대인데 1점대 최소한 1점 안쪽에서 막 1.1이냐 2냐 막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요건 또 뭐 이게 직윤인지 일반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 전형이라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세대고요. 연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겠죠? 대충 1점대 중반에서 1점대 후반까지도 갑니다. 2.0이 넘어가는 경우 물론 있어요. 뭐 학과가 낮은 쪽에서는 2.02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뭐 보통은 1점대 중후반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대도 거의 1점대 중반 정도 됩니다. 연고대 라인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그냥 통쳐서 말씀드릴 때 연고대 1.5등급 정도라고 그냥 말씀을 드려요. 아주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대충 그 등급급으로 네,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례 분석인데 요것도 이제 작년 사례입니다. 작년 사례인데 그러니까 교과 전형 이쪽이 교과 전형이고요. 이쪽은 종합 전형입니다. 교과는 사실은 종합 다른 부분을 안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교과 성적만으로 그냥 쭉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블라인드 형태로 지금 테스트를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내신이 좋은 애들이 다 떨어졌어요. 교과인데. 교과인데 내신 좋은 애들이 다 떨어지고요. 합격자가 1점대 중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여기 한 명이긴 하지만. 왜 그럴까요? 예, 최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얘들 어떤 애들일까요? 지방 애들이에요. 지방에서 내신을 엄청 좋은데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서울 소재의 특히 이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대치도 마찬가지지만 전교 1등을 붙박이로 한다고 해서 1점대 극초반 내신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경쟁이 심한 학교일수록 더더욱. 물론 이 동네에서도 학교 레벨이 내려가면은 1점대 초반 내신이 극초반 내신이 나오죠. 근데 빡센 학교일수록 그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간다는 얘기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물론 뭐 종합 전형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다음에는 이제 한양대를 한번 보시죠. 한양대를 보시면 1점대 극초반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가
연대 고대보다 훨씬 높아요. 참 재밌죠? 한양대인데 연대 고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면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연대, 고대가 다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이 있으니까 면접으로 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1차 통과를 시킬 때 5배수, 3배수 이렇게 뽑아줘요. 일단. 서울대든 뭐 연대든 뭐 고대든. 고대 같은 경우는 뭐 5배수 이렇게 뽑아주니까. 그럼 거기에서 면접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합격 내신이 좀 떨어지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의 경우에는 이 숫자들을 사실은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에서 1.9짜리가 합격했, 야, 1.9 합격. 사실은 앞으로 좀 돌려보시면 여기서 이게 이제 평균이잖아요. 평균인데 최대를 보면 2점대를 훌쩍 넘어가는 애들이 합격한 애들이 나옵니다. 2.4, 2.5. 그럼 이거 최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 애는 2.3인데 그러면 고대 그래도 원서는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안 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쪽 라인까지는 최소한 광역 자사고들까지 전부 다 기본 타겟팅 되는 레벨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으로 나오는 이 값들이 그냥 일반고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궁금한 건 커트라인이긴 하지만 평균 점수가 우리 입장에서는 커트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합격자의 평균이지만 이 지역의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게 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연대, 고대 이런 데 커트는 사실상 1.5에 가깝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한양대는 말 그대로 진짜 커트예요. 1점대 초반. 그래서 대략 감각을 그 정도로 조금 보시고요. 뭐 이후로 이제 뭐 비슷비슷하게 어느 정도씩 학교 레벨에 맞춰서 조금 맞춰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대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어디쯤 가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거는 작년전에서 학교 추천이라도 했는데 올해는 학교 추천이 없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조금 차이라서 바로 넘기면 종합전형, 자기 추천이죠. 이게 종합전형입니다. 여기서 등급이 2점대 초중반 정도 됩니다. 2점대 초중반 대신. 그러니까 근데 건대 정도 내려오면 일단은 특목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입장에서 특목고는 과고죠. 과고 애들은 없어요. 이제 광역자사는 좀 있죠. 근데 광역자사도 레벨 차이가 많잖아요. 하나고 상상고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광역자사들도 있고 뭐 하니까 이쪽은 이제 조금 떨어지는 광역자사 애들은 조금 더 큰 숫자의 내신을 가지고 들어간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건대 정도 오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일반고 내신에 가깝다 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정도 레벨에서는 보통 2점대 중반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써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레벨이 대충 이제 여기까지는 감이 되실 거예요. 최상위권은 1.5등급 정도. 중간에 한 건대나 동국대 막 요 정도까지 오면은 한 2.5등급 정도. 대략 그 정도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권 대학교 조금 더 밑에 이제 광운대, 뭐 국민대, 뭐 송실대 이런 정도 내려가면은 이제 요거는 교과라서 사실은 더 높아요. 교과라서 더 높고 종합으로 가면 조금 더 이제 3점대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2점대 후반. 근데 사실은요. 국민대, 숭실대, 광운대, 인서울의 바닥 학교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서울권 학교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인서울의 커트라인은 아니에요. 이 학교들이. 하위권 중에서는 그래도 중상에 들어가는 학교들입니다. 국민대. 사실상 건대에 가까워요. 인서울의 끄트머리는 아닙니다. 그 정도 레벨인데 그 다음에는 뭘 넣어놨냐 하면은 여대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여대는 왜 넣어놨냐 하면 여학생들 보라고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인서울의 마지노선 끄트머리를 대략 서울여대 정도를 봅니다. 대략. 물론 이제 기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여대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한성대, 삼육대 이런 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성대, 삼육대, 뭐 서경대 이렇게 되면 이걸 인서울로 어떤 데는 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치기도 하고 막 뭐 이래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을 이제 사실상 인서울의 마지노선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서울여대 정도 되면.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도 사실은 2짜리가 많이 보입니다. 3짜리도 물론 있지만요. 물론 또 학교별로 전형별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36, 뭐 한성 이런 정도까지 가면은 저희가 한 3점대 중반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인서울의 커트라인은 3점대 중반 정도까지다 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종합전형 기준으로요. 교과 전형이 되면은 인서울의 커트를 2점대 중반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2점대 후반이 넘어가면 교과 전형으로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요. 서울 인서울 안쪽에서는. 자, 이게 대략적인 내신으로 봤을 때의 종합 교과 지원 가능 학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죠. 내가 목표로 하는 학교, 내 현재 내신 성적, 이걸 가지고 과연 갈 수 있겠는가? 그럼 그걸 갈 수 있다. 그럼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신은 잘 안 바뀝니다. 내신은 잘 안 바뀌고 그리고 실제 입시로 가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내신으로 그냥 들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재수생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물론 없지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왜냐하면 재수를 하면서 안 바뀌잖아요. 학생부가 안 바뀌니까. 그게 현재 올해 재수를 하면서 갈 수 있었다면 작년에 현역일 때 갔어야죠. 그러니까 현역일 때 못 가고 재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교과 학종 이쪽으로는 다시 넣기가 조금 별로 안 넣고 싶은 거예요. 눈높이 자체가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수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재학생의 입장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요. 다만 지금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수치들에서 조금 더 수치가 사실은 더 올라갈 겁니다. 올해는.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학종으로 뽑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교과의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인원수가 좀 늘었으니까. 근데 학종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기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건대급 정도 되더라도 한 0.2등급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 올라갈 거라고 저희가 보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대략적인 레벨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 만약에 내신으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 거의 95% 이상은 다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갈 수 있는 학교는 성에 안 차거든요. 당연히 더 높은 학교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시작할 때 보통 대부분은 특히 이과에 된 경우에 특히 남학생들인 경우에 그 다음으로 찾는 대안은 거의 대부분 정시 수능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 가기 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2학년 때까지 내신한다고 뭐 한다고 뭐 했던 그 수많은 괴로움들을 싹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 나 정시할 거야. 나 수능만 잘 보면 돼. 나 수능 하나로 승부 볼 거야. 물론 승부 볼 수 있으면 좋죠. 수능을 망쳐서 그렇지 자체로는 괜찮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1년 후의 미래 그건 모르겠고 나 일단 지금 내가 편한 게 좋겠어. 그러면 일단 내가 정시에 집중한다는 말만으로 왠지 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하실 것 같아. 그래갖고 일단 그렇게 질러요. 질러놓고 엄청 두드려 맞죠. 그러니까 뭐 매를 맞는다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이게 되겠니? 부터 시작해서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한 소리 듣고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들한테 한 소리 듣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한 소리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논술인데요. 정시만으로는 사실 잘 안 되고요. 근데 정시만으로는 잘 안 되지만 정시는 분명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입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사실은 누가 뭐래도 수능이에요. 제가 논술 강사이긴 합니다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논술이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내신, 물론 내신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내신보다 수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최저 조건을 쓰든 뭘 하든 일단은 뭐라도 다 쓰이고요. 하다못해 안 되면 그것만으로 대학 갈 수 있고요. 근데 내신은 내신만으로 대학 가려고 하면 제약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수능 최저 없는데 막 찾아야 되고 뭐 별짓 다 해야 돼요. 네,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입시의 중심 일단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무슨 짓을 하든 당연히 포기하고 갈 수 없어요. 수능은 계속 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계속 가고 이제 사이드를 고민할 때 이제 논술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요거는 올해 이제 지금 이거는 사실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지역 애들 이제 보니까 대충 등급이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평균이. 요거는 뭘 때문에 말씀드린 거냐면은 우리 지역이 사실은 소위 이제 서울 시내에서 3대 학원가라고 불리는 나름 교육 좀 신경 쓰는 동네인데 그럼 우리 동네가 뭐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치나 뭐 이만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엄청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평균이 이 정도입니다. 4.4등급, 4.9등급. 그나마 영어가 이제 있어서 영어 빼면 사실은 더 곤란해지고요. 요걸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어디쯤 되느냐 하면은 중부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기 이제 대전 좀 밑에 있습니다. 한남대도 대전에 있고요. 고쯤입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고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서울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애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하다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상황이 보일 때마다 어떤 거냐면은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이제 같이 오라고 제가 유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냐면 뭐 비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놔도 학생한테 전달이 안 되면 어차피 꽝이에요. 되게 학습법이나 이런 얘기들. 그래서 보통 같이 오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들어오시면은 어찌나 어머님들이 겸손하신지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애가 못한다는 이야기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잘했으면.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인서울급 되는 학생들은 얘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러니까 2점대 등급이 좀 안 나온 뭐 이러면은 2점 조금만 넘어갔으면 뭐 그다음 얘가 3등급 나왔으면 얘가 2등급 나왔으면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좀 겸손하시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으시기도 하고 좀 그런 뭐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느 레벨에 있던 간에 사실 그거 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조금 더 이제 용기를 북돋워 주셨으면 더 좋겠다. 그냥 뭐 그 정도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논술의 이야기를 사실은 약간 Q&A 중심으로 왜냐면 질문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앞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 많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설명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좀 모아진 형태로 한 뭐 대여섯 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요 내용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 요 논술 전형 자료집 요 자료 하고요. 그다음에 요 A3 한 장짜리 저희 연간 로드맵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오승준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요 논술의 길, 요 자료 사실은 저희 자료에도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중복이라 그냥 저희 자료에서 일부러 빼버렸고요. 제작된 거라 여기서 뺄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저희 요 논술 전형 자료에도 같이 들어가 있는 자료들인데 뭐 그쪽에서는 뭐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빼버렸고요. 어쨌든 내용은 다 있습니다. 요 세 개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내용은 다 있으니까요. 뭐 굳이 사진은 안 찍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있는 내용이고요. 수능수학과 수리논술은 다르냐? 예, 다릅니다. 원래는 같아야죠. 공부를 제대로 원리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면 원래는 같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극상위권에서 99% 문제가 어렵든 말든 쉽든 말든 뭐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일단 99% 1등급 무조건 찍는 이런 친구라면 사실은 수능수학과 논술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야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르죠. 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하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채점
채점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주관적 채점이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로 공정한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주관적이라는 말에 너무 꽂히셔서 그런데요. 수학과학은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그놈입니다. 어차피 답이 있는 문제 답 찾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누가 보면 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채점 방식을 대학교 채점하듯이 교수님들이 얘는 A+, 얘는 B-, 이렇게 채점하는 거나 요 줄 있으니까 몇 점, 요 줄 없으면 감점 이렇게 채점하는 거나 사실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연대는 그냥 A+, A- 이런 식으로 채점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그러니까 항목별로 부분별로 이렇게 내용별로 이렇게 채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봐도 어차피 거의 점수 차이는 안 나요. 사실은 채점의 공정성은 이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식 아까 앞에서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키워봤습니다. 키워봐서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예시로 이제 1등부터 5등급까지 사실 거의 차이 없어요. 거의 차이 없는데 6등급이 되는 순간 뚝 떨어지죠. 그거는 그러면 모든 학교가 5등급에서 6등급 가면 뚝 떨어지냐? 그렇진 않고요. 학교 레벨이 내려가면 6등급까지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7등급이 갈 때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신의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논술이라는 시험이 원래 태생부터 특목고 애들 뽑으려고 만들었던 시험이에요.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도 내신이 기본적으로 무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계속 내신 높여라 하니까 명목상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기본으로 30%를 잡아놓고 그 안에서 점수 차이로 무력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신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근데 이제 그래도 아예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어서 내신을 제일 많이 보는 학교를 숭실대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그랬어요. 올해는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게 요 정도입니다. 그럼 풀 1등급 40에서 풀 6등급 28까지, 5등급 32까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이 정도면 이거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쉽죠? 100점 만점에 지금 그래도 8점 정도가 되면 이거는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1등급 40점이에요. 논술 전형 시험 치는 애들 중에 내신 1등급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내신 1.0을 가지고 어떤 미친놈이 논술을 씁니까? 당연히 교과 써야지. 그쵸? 논술 전형 쓰는 애들의 가장 좋은 내신 얼마 정도부터 시작할까요? 보통 2점대 초중반입니다. 제일 좋은 내신. 1점대 내신에서 논술 없어요. 정말 좋은 애들이 2.2 이런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안 좋은 내신 어디까지 갈까요? 물론 쓰는 애들은 5등급, 6등급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 낮은데 싶은 일반적으로 좀 낮다 싶으면 한 4.5등급 정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보통 2.5에서 4.5 사이에서 보통 거의 원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등급 차이예요. 그죠? 제일 나름 잘하는 쪽과 못하는 쪽이. 그럼 2등급 차이에서 점수는 사실상 4점입니다. 4점인데 논술 문제의 개수가 많지 않거든요. 한 문제의 부분 점수 정도로 해결이 되는 점수입니다. 가장 내신을 많이 보는 숭실대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본 게 숭실대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 정도라면 다른 데는 사실상 큰 의미 없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출제 유형 및 난이도 요것도 저희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원서 쓸 때 사실은 더 중요해요. 학교가 이제 증명 형태의 문제를 좀 더 내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계산 중심의 문제를 내느냐,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내느냐, 좀 낮게 내느냐. 그러니까 학교 레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레벨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내는 편이에요. 그런 게 있고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레벨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게 내는 편입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원서 쓸 때 소위 이제 머리로 공부하는 친구냐, 엉덩이로 공부하는 친구냐 이런 거에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게으른데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공부 안 하는데 그냥 시험은 어느 정도 또 점수 나오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조금 더 증명형에 가까운 머리로 푸는 형태. 그리고 꾸준하게 앉아서
엉덩이 푸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수능에 더 익숙한 부분에 가까운 계산형의 문제. 이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중위권에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와 건대 이렇게 되면 사실 학교 레벨 거의 비슷합니다. 뭐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요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때 이 친구가 원래 좀 꼼꼼한 성격이고 조금 엉덩이로 공부하는 친구다. 그런 친구라면은 건대보다는 경희대를 쓰는 게 맞습니다. 경희대가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더 높긴 하거든요. 더 높지만 문제 스타일상 경희대를 쓰는 게 맞아요. 반면에 조금 더 아이디어 중심으로 이렇게 통통 튀는 친구라면은 건대를 써야죠. 그런 친구들은 경희대 쓰면 망합니다. 꼼꼼한 서술을 못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원서 쓸 때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원서 상담을 하면서 학생의 특성을 다 알고 있는 경우니까 다 맞춰서 라인을 잡아줍니다. 학생하고. 그다음에 제목을 수시 육논술 괜찮나요? 라고 잡았는데요. 우리는 육논술 쓸 거 아닌데? 뭐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에 육논술로 써도 괜찮으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쓰셔야죠.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인서울은 꼭 하고 싶은데 내신이 3점대 후반이에요. 어떡합니까? 수능은 3, 4, 3, 4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니면 풀 3등급 정도 찍고 있는데 근데 인서울은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논술 써야죠. 방법이 논술밖에 없는데. 레벨이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땡기면 돼요. 숫자를 조금 땡겨서 예를 들어서 내신이 2점대 후반인데 수능에서도 뭐 2, 3, 2, 3 뭐 혹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난 죽었다 깨도 한양대 이상 꼭 가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논술 써야죠. 논술로 쭉 구성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논술을 선택을 하실 때 기준은 사실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성적이 여기다. 그러니까 논술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논술의 선택은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논술은 내가 여기를 가고 싶어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논술은 상향입니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상향이에요. 왜냐하면 논술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시로 갈 수 있는 것, 그럼 정시로 가면 되죠. 학종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건 학종으로 가면 돼요. 근데 거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더 높은 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남아있는 방법이 논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기본적으로 상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위에서 논술로 대학 못 간다는 얘기들이 퍼져 있는 겁니다. 논술도요. 적정 라인에서 다 쓰면 붙습니다. 6장 중에 한 장이 못 붙어요? 다 붙습니다. 근데 원서를 그렇게 안 써서 그래요. 경쟁률도 겁을 많이 내시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최저가 있는 학교들 최저 못 맞추는 비율이 아까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드셔서 한 10% 밖에 못 맞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학과들도 있고요. 근데 좀 내려와도요. 기본적으로 최저 충족률이 아무리 보통 절반 근처입니다. 대충 50% 근처 내외예요. 좀 적은 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면 일단은 많이 이제 부가 생깁니다. 특히나 학교 레벨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최저가 높은 경우들은 최저만 맞췄다 그러면 엄청 유리해지죠. 위에서는 아까 이제 중앙대는 뭐 이런 쪽 이제 라인이 생기고요. 아래쪽에서는 세종대 이런 데들이 있어요. 2개 5등급을 요구하는 미친 거죠. 세종대가 2개 5등급을 요구하는 미친 겁니다. 뭐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사실은 실경쟁률이라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최저가 없는 학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최저가 없는 학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실력이 수능 수학 3등급 혹은 4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논술도 그에 준한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미친 척하고 저 한양대 한번 써볼래요. 이런 애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신이 3.0이에요. 근데 저 미친 척하고 한양대 교과 전형 꼭 넣어볼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진짜 미친 거예요. 아까 한양대 보셨잖아요. 한양대 1점대 초반입니다. 제 내신이 3.0이 되죠. 한양대 교과 넣을 거예요. 이런 두드려 맞아야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논술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애들이.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날따라 어떻게 될지. 이렇게 쓰거든요. 안 됩니다. 걔도 못 붙습니다. 100명 가면 100명 다 떨어져요. 근데 원서는 씁니다. 논술이 그래요.
그래서 50대 1이 되어도 그런 류의 뻥튀기 원서가 기본적으로 20 정도는 잡아먹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학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뻥튀기 된 허수 경쟁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고려한 실질 경쟁률만 하더라도 학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논술 전형의 실 경쟁률. 실제 데이터들이 그래요. 그거는 여기 뭐 여기 보시면 비슷한 또 자료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최저가 없는 학교도 그게 비슷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가 나와 있진 않아도 실제로 보면 그래요,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원서질 하는 애들 많거든요. 경쟁률 그렇고요. 원서 전략이 예를 들어서 학종 3장을 쓰고 논술 3장을 쓰겠다. 그러면 적정한 라인도 써야 되고 상향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적정한 라인을 학종으로 쓰겠습니까? 논술로 쓰겠습니까? 반대로 물어볼까요? 상향 지원. 학종으로 상향 지원 하실 거예요? 논술로 상향 지원 하실 거예요? 논술로 상향 지원 해야 될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적정한 라인 혹은 보다 아래쪽 라인을 학종으로 지원을 하고 위쪽을 논술로 찔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종으로는 어디라도 붙는데 논술로는 어디라도 못 붙게 되는 경우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 원서 전략 기본 전략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서 야 논술로 대학 못 간대.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논술로 대학 못 가면 그러면 학교들은 그 정원을 어디서 채웁니까? 이거 누군가는 갔을 텐데. 네, 누군가는 갔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이 동네 이 지역 학생들 그러니까 조금 중상위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통 한 반에 한 명 정도 가면 적정 수준입니다. 숫자가 인원 대비 숫자가. 그러니까 인서울권 가는 학교, 그러니까 인서울권의 비율.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한 반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인서울권을 보내는 비율 이거 하고 인원수하고 모집 인원하고 따져보면 대략 한 반에 한 명 정도가 평균적인 수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사실 합격 후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으면 뭐 할 수 없죠. 그거는 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고. 근데 뭐라도 붙었어요. 근데 학종으로 붙은 거랑 논술로 붙은 거랑 어디가 더 기분이 좋겠어요? 똑같은 학교를 학종도 쓰고 논술도 썼는데 둘 다 붙었다. 그러면 똑같죠. 그게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느 걸로 썼든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학종으로 쓴 학교와 논술로 쓴 학교 어느 쪽에 합격했을 때 학교 레벨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논술이 학교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만족도보다 당연히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 라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아까 잠깐 또 최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학 1, 2등급은 안 되는데 논술해도 되나요? 해야죠. 저희가 이제 2등급 정도까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이제 수업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릴 때는 한 건대 정도 중위권의 건대 정도 되면은 수능 수학 2등급 정도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라고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건대보다 밑에 학교는 거기도 학교 많은데 그 학교들은 3, 4등급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3, 4등급으로도 가는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3, 4등급에도 맞는 대학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안 좋은데 논술을 해도 되느냐? 이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내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답변으로는 이렇게 알아드렸습니다. 내신이 안 좋으니까 논술을 해야죠. 내신이 좋았으면 내신 전형을 써야죠. 내신은 안 좋은데 학교를 높게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이 논술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정시가 있습니다만 정시는 또 생각만 할수록 한숨만 나오죠. 재수생들 그거 어떡합니까? 올해는 또 난리도 아니었죠. 문제 어렵다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최초 각 사이트들이 처음에 1등급 컷 나올 때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 기준으로 한 80, 한 2점, 뭐 84점 뭐 이 정도 얘기를 최초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발표 딱 나오자마자 그게 갑자기 90점 올라가요. 90 근처로 88점 막 이렇게 올라가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각 사이트들에서 인원으로 잡고 있지 않은 최상위권 애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어떤 애들일까요? 지방의대에 갔는데 나 서울에 있는 의대 꼭 가고 싶어. 나 연대 신소재 다니고 있는데 나 서울대 꼭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애들이요. 진짜 민폐쟁이들이 엄청 많아요. 10월 달까지 그냥 자기 하던 거 계속 하다가요. 딱 수능 시험만 치러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요. 걔들이 뭐 넘기는 문제집 한 2주 정도 풀잖아요. 1등급 안 나올까요? 걔네들 무슨 짓을 해도 1등급 나옵니다. 1년을 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걔들한테. 너 문제집 2, 3주만 풀어보면 그냥 현역이에요. 극강의 현역으로 돌아옵니다. 걔네들이 위에서 쭉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3물 6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앞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재수생이 있냐 없냐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걔 중에서 재수생 고인물들이 있느냐 없느냐도 엄청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과탐 쪽이죠. 사실은 과탐에서는 각 과목에 따라서 고인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원이 적으니까. 하여튼 정시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 안에서는 이제 논술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적분 선행 요것도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선생님들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논술을 10년씩 해온 사람들이 학교 과정 혹은 학원에서의 선행 과정 이건 몰라가지고 문제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논술만 지금 10한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논술을 시작하면 여태까지 배웠던 수능 혹은 내신에서 배웠던 내용을 논술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하위권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2, 3등급에서 명문대 라인을 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최상위권 워낙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중하위권에서 맞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저기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증명부터 다시 시작. 처음부터 완전히 싹 갈아엎어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시중 교재에 있는 기본 문제, 증명 문제들부터 다시 시작. 그거 하다 보면요 미적분 뒤로 밀립니다. 5, 6월까지도 밀려요. 중위권 반에서는 미적 선행 안 된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선행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과학 논술은 사실은 이제 최근으로서 특히 이제 올해 경희대가 이제 빠지면서 과학에 대한 어떤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더 줄어들긴 했는데 물론 이제 최상위권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비중이 있어요. 특히 연대, 중앙대가 계속 과학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교과 과정에 대한 연계 정도가 좀 더 강합니다. 수학보다. 그러니까 새롭게 얹어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과 과정을 조금 더 활용하는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여름 방학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중에 고려를 하셔도 된다. 특히 이제 성대 건대는 원에서만 점이 나오고요. 연대 중대가 이제 2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대는 사실상 거의 2라고 보셔야 되고요. 물론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뭐 투 잘한다고 해서 뭐 연대 뭐 꼭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 자체는 여름 방학 때부터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더 일찍부터 하면 더 좋죠.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름 방학 정도에 출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로드맵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이거 중간에 이제 상담하는 것까지 다 껴놔서 그렇네요. 요거는 로드맵은 아까 이제 보여드린 요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 페이지 요거 제일 위에가 이제 저희 1년 큰 덩어리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1월부터 9월 정도까지 가는 과정을 조금 더 부각해서 제가 내용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파이널 부분은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 더 뒤쪽 시기가 됐을 때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안내가 나갈 거고요. 예. 일단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1년을 쭉 가는 커리큘럼, 논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냥 찔끔찔끔 늑강만으로 이렇게 땜빵하는 형태보다는 당연히 1년을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학부모님들도 입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약간 연간 계획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이제 자연계 논술 설명회를 하면 거의 제가 항상 들어옵니다. 선생님들도 들어오시지만 입시 파트 하고 하면서 제가 거의 하게 되는데 올해 어머님들한테는 이제 처음이죠. 지금 처음인데 때 되면 계속 돌아올 겁니다. 주요 시기가 돼서 설명회 할 때마다 어차피 제가 하니까요. 그러면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 시기에 맞게 새롭게 들어오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어 가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사실은 아픈 이야기들 아마 더 들어오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푹푹 찔리는 얘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냐면 눈높이들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애가 지금 2학년 성적이 이 정도인데요. 3학년 되면 그래도 좀 많이 내려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가서 저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거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애가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 낮췄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게 엄청 높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제일 편한 게 재수생들 어머님들이 제일 편해요. 강남대성에서 재수생들 어머님들 이렇게 상담해보면 너무 편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저희가 이 정도인데요. 여기밖에 못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어머님들이 보통 낮춰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성균관대 정도 된다. 그러면은 재수생 어머님들은 그 똑같은 성적대를 가지고 건대를 얘기하세요. 눈높이들 많이 낮추셔야 돼요. 개인 상담을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눈높이가 조정돼 있지 않으면은 그게 가면 갈수록 학생한테 계속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알게 모르게 학생한테 부담으로 계속 넘어가요. 학생이 엄청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망가져요. 애가 망가집니다.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설명회 내지는 계속 지나가는 설명회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더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6월 모의고사 치고 기말고사 끝나고 뭔가 성적대들이 딱딱 나왔을 때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의 성적이 이건데요 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의 성적이 이런데요 라는 얘기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야기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상담 일정을 이제 데스크에 아까 이제 안내 들으셨던 것처럼 조금 잡혀 있으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